퇴직하고 첫 달 통장을 열어보셨을 때 숫자는 그대로였을 겁니다. 퇴직금도 들어와 있고 연금 예상액도 계산기 돌려보면 크게 부족해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은 괜찮네. 그런데요, 공기업 정년 퇴직자분들 이야기를 오래 들어보면 공포는 늘 다른 데서 시작됩니다. 통장이 아니라 하루가 무너지는 순간이 먼저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움직이던 몸이 갑자기 멈춥니다. 휴대폰 알람은 울리지 않고 누가 오늘 일정 묻는 사람도 없습니다. 평생 조직 안에서 역할로 살았던 분들일수록 이 공백이 큽니다. 돈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쓸모있던 나라는 감각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아무도 준비 안 해주거든요. 공기업 정년퇴직자분들은 흔히 안정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연금 있고 퇴직금 있고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끝났고 집 한 채쯤은 있죠. 그래서 본인도 주변도 은퇴 이후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는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회사가 대신 짜주던 하루, 인간관계, 평가 기준, 목표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이 공백을 견디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기업에서 30에 넘게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63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전까지는 부서장까지 맡았고 후배들 사이에선 형님 소리 듣던 분이었습니다. 연금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석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사소한 일에 가족에게 짜증이 났습니다. 통장은 멀쩡한데 마음이 계속 가라앉았던 겁니다. 김 씨가 제일 힘들었던 건 사람들이 갑자기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매일 전화 오던 사람이 퇴직하자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회사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돈은 남아 있었지만 정체성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재취업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공기업에서 정년을 채운 61세 박 모 씨는 은퇴 후 2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혔다고 하십니다. 문제는 재취업 이후였습니다. 월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고 조직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결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됐죠. 박 씨는 다시 일하니까 더 우울해졌다고 말합니다.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나의 역할이 바뀌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은퇴 준비에서 빠지기 쉬운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을 계속할지 말지보다 어떤 위치에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경우입니다. 공기업 출신 65세 이모 씨는 퇴직과 동시에 이제 좀 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여행도 다녀오고 집에서 TV도 보고 늦잠도 잡았습니다. 처음 석 달은 천국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년쯤 지나자 하루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시간을 죽이기 위해 소비가 늘었습니다. 카페, 외식, 쇼핑이 늘었고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은 그제야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쉰다는 게 제일 위험하더라. 은퇴 후 소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치가 아니라 무료함입니다. 할 일이 없으면 돈이 일을 대신합니다. 이런 현상은 개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소득 수준보다 역할의 지속성과 사회적 연결이라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특히 평생 조직 중심으로 살아온 공공부문 종사자일수록 은퇴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초기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 중 하나가 안정적 직장을 오래 유지했던 퇴직자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안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가장 흔들립니다. 그래서 공기업 정년 퇴직자에게 진짜 필요한 은퇴 준비는 돈 계산보다 질문입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필요로 할까?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쓸모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없는 상태에서 은퇴하면 통장은 버텨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흔히 연금이면 돼지라고 말하시는데 연금은 생계를 지켜주지 삶을 채워주진 않습니다. 삶을 채우는 건 관계, 역할, 리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기다리는 약속이 있는지, 내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몸을 쓰든 머리를 쓰든 규칙적으로 움직일 이유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공기업 정년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대신 짜주던 인생의 시간표가 끝났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통장은 멀쩡해도 삶이 먼저 흔들립니다. 이걸 미리 아는 사람과 퇴직 후에야 깨닫는 사람의 차이가 은퇴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시다면 통장 말고 다른 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퇴직 후에도 나를 설명할 문장이 있는지, 내 이름 앞에 회사 말고 다른 단어를 붙일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게 준비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역시 통장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뒤쪽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유독 공기업 정년퇴직자들은 돈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질까?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도 아니고 의지 부족도 아닙니다. 이미 학계와 여러 연구에서 꽤 오래전부터 반복해서 지적해온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은퇴를 상실로 바라보는 관점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에칠이라는 학자는 은퇴를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지위와 역할을 동시에 잇는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직 안에서 명확한 직함과 책임을 갖고 살았던 사람일수록 그 상실감은 더 크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정년퇴직자분들이 여기에 정확히 해당됩니다. 안정적인 조직, 명확한 위계, 예측 가능한 커리어 경로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은퇴는 해방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자 은퇴 관련 연구를 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소득 감소보다 사회적 역할 상실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돈은 버틸 수 있어도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은 훨씬 더 빨리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본인도 왜 힘든지 정확히 설명을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괜히 불안하고 괜히 우울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심리학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 심리를 연구한 에릭 에릭슨은 인생 후반부의 핵심 과제를 통합대 절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을 긍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허함과 후회 속에 머무느냐의 문제입니다. 공기업 퇴직자분들 중 상당수는 은퇴 전까지 성과 중심의 평가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점수도 비교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를 평가할 기준을 잃고 절망 쪽으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과 무관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일본의 노년학 연구에서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일본 도쿄대 고령사회 연구팀은 은퇴 후에도 소규모라도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속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우울감, 고립감, 건강 악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꼭 돈을 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서두르거나 무리한 창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준비 없이 들어간 일은 오히려 자존감을 더 깎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 은퇴의 심리학에서도 같은 경고를 합니다. 은퇴 후 일은 소득 보완 수단이 아니라 정체성의 연장선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나를 증명하려는 일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은퇴 준비입니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권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 밖에서의 관계를 은퇴 전에 이미 만들어둘 것. 둘째, 성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활동을 하나 이상 가질 것. 셋째, 돈과 무관하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미리 만들어둘 것. 예를 들면 나는 공기업 퇴직자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사람 같은 식입니다.
결국 은퇴는 재무 이벤트가 아니라 인생 구조 조정입니다. 연금과 퇴직금은 바닥을 지켜줄 뿐 삶의 방향까지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이걸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은퇴 후에도 단단하고 몰랐던 사람은 통장이 멀쩡해도 흔들립니다. 공기업 정년퇴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추가 수입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이유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숫자도 불안을 완전히 잠재워 주지 못합니다. 퇴직하고 통장부터 열어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요. 이상하게도 숫자는 그대로인데 숨이 막힙니다. 월급이 끊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이 속도로 쓰면 몇 년 버틸까? 병원비 한번 크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시장 한번 흔들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줄을 섭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든 이미 은퇴했든 이 공포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공포를 돈이 더 있으면 사라질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은퇴를 가장 오래, 가장 안정적으로 버틴 사람들은 자산이 제일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돈이 흘러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한 방에 무너지지 않도록 자산을 나눠 담아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남은 건 화려한 투자법이 아니라 자가 배당과 자산 배분이었습니다.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수익률부터 묻습니다. 몇 퍼센트 나와요? 이거 하면 월 얼마 나와요? 몇 년이면 원금 회복돼요? 그런데 은퇴 이후의 삶에서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잠을 편하게 재워주느냐? 시장이 흔들려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준 방식이 바로 자가 배당이었습니다. 누가 주는 배당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자산에서 내가 월급처럼 꺼내 쓰는 구조 말입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한 60대 남성입니다.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합치면 겉으로 보기엔 부족해 보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전부 예금과 부동산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고 생활비는 생각보다 줄지 않고 병원 갈 일이 늘어나면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이분이 선택한 건 투자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자산 일부를 정리해서 주식, 채권, 현금 비중을 나누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인출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배당이 들어오는 달엔 배당으로, 없는 달엔 채권과 현금에서 보충하는 방식이었죠.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해졌다고 합니다.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감각이 생기니까 은퇴 후 삶이 갑자기 관리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는 은퇴를 앞둔 5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부는 은퇴 후를 대비해 열심히 투자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하루 종일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퇴 후에도 시장 뉴스에 매달릴 자신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자산을 나눴습니다. 생활비 역할을 하는 자산, 장기 성장을 맡기는 자산, 그리고 비상금 성격의 자산으로 말이죠. 그리고 생활비, 자산에서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꺼내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요. 이게 바로 자가 배당입니다. 이 구조를 만들고 나서 두 분이 공통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은퇴가 두렵지 않다였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이미 은퇴한 70대 초반의 분입니다. 이분은 자산 규모로 보면 상위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 삶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단순합니다. 젊을 때부터 자산을 나눠 관리했고 은퇴 후에도 수익률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필요한 생활비만큼만 꺼내 쓰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주식이 크게 오른 해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고 떨어진 해에는 소비를 줄였습니다. 대신 구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식 덕분에 은퇴가 길어졌다고 말하더군요. 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은퇴를 버텨낸 사람들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위에 구조를 얹었습니다. 자산 배분은 변동성을 낮춰줬고
자가 배당은 생활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은퇴의 공포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통장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공포, 수익률이 떨어질 때마다 생활이 흔들릴 것 같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자산이 줄어드는 순간이 아닙니다. 구조 없이 돈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때부터는 매달이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있으면 자산이 조금 줄어도 삶은 유지됩니다.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은퇴 전략이 자가 배당과 자산 배분으로 귀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 혹은 이미 은퇴하셨다면 한 번만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은 나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언젠가 다 쓰일 덩어리로 남아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바꾸는 순간 은퇴의 풍경도 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가 배당과 자산 배분이 단순한 개인 경험담이 아니라는 점, 이건 논문과 책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은퇴라는 긴 시간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취약해지는지, 그리고 그 취약함을 줄여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결론에 도달해 왔거든요. 먼저 자산 배분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제일 좋다는 말에 기대를 겁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에는 장기라는 시간이 개인에게는 생각보다 잔인하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은퇴자 자산을 장기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평균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변수는 변동성이었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도 변동성이 낮은 포트폴리오가 은퇴자의 생존 확률을 오히려 더 높였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은퇴자는 하락장을 기다려줄 월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돈을 꺼내 쓰는 순간 회복 가능성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걸 학문적으로는 순서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초기에 큰 하락을 겪으면 이후 시장이 회복돼도 자산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재무학 서적에서는 은퇴 직전과 직후에는 자산을 한쪽에 몰아두는 걸 가장 위험한 선택으로 봅니다. 자산 배분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나쁜 시나리오를 견디기 위한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자가 배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주 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은퇴자의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총 자산 규모보다 매달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있는지가 삶의 만족도와 훨씬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돈이 얼마 있느냐보다 이번 달도 지난 달처럼 살 수 있느냐가 심리적으로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 재물을 다룬 책들에서는 반복적으로 은퇴 후에는 자산을 소유하는 감각보다 소득을 받는 감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자가 배당의 본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동 경제학에서도 이 구조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큰 돈을 한 덩어리로 가지고 있을 때보다 작은 돈이 주기적으로 들어올 때 소비와 감정 관리가 훨씬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불안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통장에 있는 큰 숫자가 매달 줄어드는 걸 직접 목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가 배당 구조를 만들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받아서 쓰는 느낌이 생깁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실제로 은퇴자 상담 사례를 보면 자산은 같은데 구조만 바꿨을 뿐인데 불면증과 우울감이 크게 줄었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결국 논문과 책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은퇴의 핵심은 이겁니다. 은퇴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과 심리의 게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전략은 언제나 단순한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자산을 나눠서 한 번의 실패가 전부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고 그 자산에서 스스로 월급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식이 자가 배당과 자산 배분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후회가 적은 선택은 조금 덜 벌었어도 잠은 편하게 잤다는 쪽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많은 은퇴자의 삶이 반복해서 증명해 온 사실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이제 수익률 질문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로 나는 몇십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이 생기는 순간 은퇴는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준비 가능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퇴직하던 날 그는 박수를 받았습니다. 연봉 2억, 대기업 임원, 수십 년 회사에 몸 바친 사람. 사람들은 다들 말했죠. 이제 편하시겠네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첫날 밤, 이 사람은 잠을 거의 못 잤다고 합니다. 통장을 몇 번이나 열어봤고 휴대폰 계산기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상하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 내가 죽을 때까지 버텨줄까? 이게 많은 분들이 겪는 은퇴의 시작입니다. 은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은퇴 후 삶이 얼마나 길고 불확실한지 그때서야 실감하는 순간이죠. 회사라는 안전벨트가 풀리는 순간 숫자들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이분은 56에 퇴직한 대기업 전략기획 임원 출신입니다. 연봉은 2억이 넘었고 퇴직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후 걱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런데 퇴직 후 석 달이 지나자 불안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돈이 줄어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가 머릿속에 각인돼 있잖아요. 아무리 지출이 있어도 다음 달이면 다시 채워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통장은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무너진다고 하더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은 퇴직 후 바로 아파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 라는 이유였죠.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집이 달라지니 가전이 눈에 들어오고 차도 바꾸게 되고 여행도 늘어났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바쁘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자산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쯤 지나 통장을 정리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분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연봉 2억이 문제가 아니더라. 은퇴 후 소비 습관이 더 무섭더라. 두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대기업 인사 임원 출신 60 초반. 이분은 은퇴 후 바로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 가만히 있는 게 더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엔 결제 한 번에 수억이 오가던 사람이 이제는 지시받는 위치가 됐습니다. 급여는 이전의 절반도 안 됐고 존중받는 느낌도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래도 돈 들어오니 다행이다 라고 버텼지만 점점 자존감이 깎여 나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걸 하려고 내가 은퇴했나? 돈은 들어오는데 마음이 무너지고 있던 거죠.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게 단순한 현금 흐름만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 조용합니다. 재무 임원 출신 숫자에는 누구보다 강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은퇴 전부터 철저하게 계산을 해두셨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자녀 지원 다 엑셀로 정리해 두셨죠. 그런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변수는 계산 밖에 있었던 겁니다. 부모 간병, 예상보다 빠른 건강 악화, 시장 변동. 계산은 맞았는데 인생은 계산대로 안 가더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 사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봉이 높았다는 점이 아니라 회사에 있을 때 미뤄두었던 고민을 은퇴 후 한꺼번에 맞닥뜨렸다는 겁니다. 회사에 다닐 땐 바쁘다는 이유로 생각하지 않아도 됐던 질문들.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지. 연구들을 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 후 불안의 핵심은 자산 규모보다 통제감 상실에 가깝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심리적 불안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봉이 높았던 분들일수록 오히려 낙차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얼마를 모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통장에 숫자가 있어도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2억 연봉 임원이 처음 느낀 불안은 사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결국 잠 못 이루는 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꼭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맞이하는 은퇴는 연봉이 얼마였든 상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불안은 개인 성격이나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반복해서 확인된 현상입니다. 이걸 개인의 불안으로만 보면 자꾸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데 사실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은퇴 연구를 오래 해온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무너지는 건 소득이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버드대에서 진행된 장기 은퇴 추적 연구에서도 은퇴자의 우울과 불안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자산 규모보다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유무였다고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임원, 책임자, 의사결정자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붙어 있었죠. 그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 준비 없이 빈칸이 생깁니다. 찰스 핸디가 쓴 코끼리와 벼룩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직에 속해 있을 때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직함과 연결해 인식하지만 조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연봉이 높았던 사람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의 시간 회사가 필요로 하는 가치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제학 쪽 연구도 흥미롭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은 행복을 크게 늘리지 않지만 소득이 끊기는 경험은 심리적 고통을 극단적으로 키운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퇴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겁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소득이 사라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통장 잔고가 있어도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이 인용되는 개념이 은퇴 쇼크입니다. 갑작스러운 생활 리듬 변화, 사회적 관계 단절, 자기 결정권 상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심리적 충격을 주는 현상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도 은퇴 직후 23년 사이에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준비가 된 사람만 다시 회복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시기를 그냥 버티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설계 없이 버티는 시간은 회복이 아니라 소진에 가깝습니다. 책 라이프 시프트에서도 은퇴를 하나의 끝이 아니라 여러 번의 전환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방향 없는 시간을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억 연봉 임원도 흔들립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설명할 언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보다 구조입니다. 현금 흐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하루를 어떻게 쓸지, 누구와 연결될지, 내가 어떤 역할로 살아갈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연구와 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은퇴 후 안정은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연봉 2억을 받았던 사람도 통장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재무 계산이 아니라 삶의 리허설입니다. 이 리허설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누구에게나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침에 통장을 열었는데 숫자가 거의 안 줄어 있으면 안도해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무섭습니다. 돈을 안 쓴 게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안 쓴 거라는 걸 본인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다는 게 어떤 공포인지요. 미국에서 오래 살고 열심히 일했고 집 한 채는 남겼는데 그 집이 오늘을 버텨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한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비슷합니다. 젊을 땐 월급이 들어오고 아이들 키우고 집값 오르는 거 보면서 그래도 노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현실이 시작됩니다. 모기지는 다 갚았거나 거의 끝났는데
대신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큽니다. 병원 한번 가면 코페이만 해도 부담이 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계속 생깁니다. 통장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처음 사례는 캘리포니아 외곽에서 오래 살았던 60대 후반의 김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고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내고 나면 남는 건 집 한 채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은퇴할 땐 집값이 꽤 올랐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자산 가네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은퇴 후 첫 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게 됐고 보험으로 다 해결될 줄 알았던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지출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그 다음 해엔 아내가 정기검진에서 추가 치료를 권유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집은 있는데 병원비를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집을 팔자니 이 동네를 떠나야 하고 렌트로 가자니 앞으로 집세가 얼마나 오를지 감이 안 옵니다. 결국 김 씨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진짜 가난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텍사스에 사는 70대 초반의 박 씨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비교적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큰 소비도 없었고 은퇴 후엔 조용히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잠시 도움을 요청했고 박 씨 부부는 집을 담보로 일부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금방 해결될 거라 믿었지요. 하지만 상황은 길어졌고 그 사이 이자 부담이 생겼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늘어나자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은 거의 끊고 차도 한 대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통장은 생각보다 빨리 얇아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점점 좁아졌어요. 혹시라도 더 아프면 어쩌나, 갑자기 큰 돈 필요하면 어쩌나, 매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이 노후의 안전망이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존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뉴저지에 사는 이 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은퇴 전까지 꽤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고 봤습니다. 집값도 괜찮았고 은퇴연금도 조금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가였습니다. 은퇴 후 10년 가까이 지나면서 생활비가 꾸준히 올랐고 연금은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엔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저축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남은 건 집뿐이었습니다. 이 씨는 집을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다운사이징을 고민했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이사 비용, 세금, 렌트 비용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집에 살면서도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집이 제 노후를 지켜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묶어두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현금 흐름은 아닙니다. 은퇴 전에는 자산의 크기가 중요해 보이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의료비, 세금, 보험료처럼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많습니다. 이 비용들은 집값 상승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병원비 고지서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를 이야기할 때 집 한 채만 있으면 된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인 은퇴자들이 집에 자산이 묶여 있으면서도 생활은 빠듯해집니다. 이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집을 팔거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거나 어느 선택이든 심리적인 부담이 큽니다. 특히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난다는 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생의 한 시절을 정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은 숫자보다 감정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 예상치 못한 지출,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 이 모든 게 겹치면 집이 있다는 사실조차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집 말고는 기댈 데가 없다는 생각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집이 노후의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집은 삶의 터전이지 매달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통은 아닙니다.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위기 상황에서 선택지가 있는지 이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통장을 열었을 때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게 아니라 멈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한인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전에는 몰랐어요. 집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다는 걸. 이 말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지 않으려면 은퇴 준비는 집이 아니라 삶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조금 떨어져서 보면 이게 개인의 선택 실수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보입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해온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경고가 한인 은퇴자들의 현실에 이제야 닿았을 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은퇴 이후 삶을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정리한 생애주 기가설이라는 이론인데 아주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은 일할 때 모으고 은퇴하면 그 자산을 조금씩 써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금씩 써간다는 부분입니다. 이 이론에서 자산은 쓸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은 어떨까요? 살고 있는 집은 자산이지만 쉽게 쓸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팔거나 빌리거나 구조를 바꿔야만 비로소 돈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막힙니다. 미국 은퇴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트리니티 스터디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구는 은퇴 후 자산을 어떻게 인출해야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분석했는데 핵심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연금이든 매년 일정 수준의 현금이 나와야 은퇴가 유지됩니다. 이 연구 어디에도 집 한 채면 충분하다는 문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유동성이 없는 자산에 과도하게 묶이면 은퇴 리스크가 커진다고 봅니다. 은퇴 설계 전문가로 유명한 How Much Can I Spend in Retirement? 의 저자 웨이드 파우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자의 가장 큰 적은 시장 폭락이 아니라 잘못된 자산 구조라고요. 특히 거주용 부동산에 자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경우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가족 문제 하나로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건 책 속 이론이 아니라 앞서 나온 한인 은퇴자들의 사례와 정확히 겹칩니다. 심리학 쪽에서도 힌트를 줍니다. 싱킹, 패스트 언드 슬로에서 다니엘 카너먼은 사람들이 손실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집을 파는 결정이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기억과 정체성이 붙어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 감정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선택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퇴 후 집이 안전망이 아니라 심리적 족쇄가 되는 순간입니다. 미국 은퇴자 실태를 다룬 연구들을 보면 또 하나 공통된 결과가 나옵니다. 은퇴 초기보다 은퇴 중후반의 불안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집을 팔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70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남아있는 집 한 채는 든든한 성이 아니라 빠져나오기 어려운 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집이 나를 얼마나 오래 버텨주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집 없이도 몇 년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집은 선택지가 됩니다. 답을 못하면 집은 족쇄가 됩니다. 책과 논문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은퇴 후 삶의 안정성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에서 나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예상 가능한 지출, 위기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한 한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마음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감정적인 푸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학문적으로도 설명이 되는 문장입니다. 집에 묶인 은퇴는 통계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가장 불안정한 구조에 가깝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란 집을 지키는 계획이 아니라 삶을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계획입니다. 집은 그 계획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이걸 일찍 깨달은 사람은 선택권을 갖고
늦게 깨달은 사람은 버티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크게 벌어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숫자가 잘못 찍힌 줄 알았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투자였고 주변에서는 은퇴 자금으로는 딱이다라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휴대폰 화면에 찍힌 잔액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돈이면 병원비는커녕 몇 년 버티기도 빠듯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제일 무서웠던 건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제 뭘 믿고 살아야 하느냐는 공포였습니다. 은퇴하면 마음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반대로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이라는 안전벨트가 있었잖아요. 실수해도 다음 달에 다시 들어오는 돈이 있었고 손실이 나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다릅니다. 한 번의 판단이 그대로 노후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처럼 다가옵니다. 제가 만났던 첫 번째 사례는 50대 후반에 퇴직한 남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금과 모아둔 자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원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권한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은 낮고 월마다 이자가 들어온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듣기에 너무 좋았죠. 문제는 그 낮다는 말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년 뒤 시장이 흔들리자 이자 지급이 끊겼고 결국 원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돈보다 더 힘든 건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은퇴 후 자존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하게 살고 싶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보태보자는 마음에 지인의 권유로 공동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늘 이제 막 시작이라 기회라는 말이 나왔고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투자금 회수는커녕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됐고 그 이후 부부 사이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아팠던 건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이 쌓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투자 공부를 했던 분입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들었고 나름대로 분석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지만 손실을 회복할 시간은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젊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위험을 감수했고 한 번의 큰 하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이 늘어나면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과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은퇴 후 투자 실패의 핵심은 상품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은퇴라는 상황 자체가 판단 기준을 바꿔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의 투자는 증식이 중심이었다면 은퇴 후의 투자는 유지와 지속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예전의 습관 그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손실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투자란 돈을 불리는 기술 이전에 삶의 속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이라는 걸 말입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 보다 이 돈으로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익률 숫자보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투자 실패 이후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돈을 쫓느라 놓치고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며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고 굳이 필요 없는 소비를 줄이니 생활이 단순해졌습니다. 통장은 얇아졌을지 몰라도 하루를 대하는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실패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은퇴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은퇴 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을 견디지 못하는 구조로 삶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한 방향에 몰아넣고 그 결과에 인생의 안정까지 맡겨버리면 작은 흔들림도 큰 공포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수익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생활비와 마음의 여유가 분리되어 있으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은퇴 후 진짜 수업은 투자 성공 사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얼마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지, 무엇은 포기해도 괜찮은지를 배우게 됩니다. 돈은 잃었을지 몰라도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았다면 그 수업은 결코 헛된 게 아닙니다.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만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많은 은퇴자들이 거쳐 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다시 한번 숫자를 좇을지 아니면 삶의 리듬을 다시 배울지. 은퇴 후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그 길은 충분히 다시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단순한 재정 사고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걸 개인의 실수나 판단 미스로만 보면 끝이 없습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걸 내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람은 손실 앞에서 극단적으로 비이성적인 선택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를 보면 같은 금액이라도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퇴 이후 이 손실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손실을 만회할 시간이 있다고 믿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압박이 판단을 더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은퇴자일수록 위험을 피해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한번 손실이 나면 그걸 만회하려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행복을 분석한 여러 노년학 연구를 보면 실제 자산 규모보다 예측 가능성이 삶의 만족도를 더 크게 좌우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얼마를 갖고 있느냐 보다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예상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꽤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정말 노후에 돈을 벌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불확실성을 없애고 싶은 걸까요? 노후 설계를 다룬 책들에서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많은 재무 전문가들이 은퇴 후 자산 관리의 핵심을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의사결정 피로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인간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할수록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후 투자 실패를 겪은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어서 힘든 게 아니라 매일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더 괴로웠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생애 발달 이론을 떠올려 보면 노년기는 통합대 절망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받아들이고 의미를 정리하면 평온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감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은퇴 후 투자 실패는 단순한 재정 이벤트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삶의 기준이 흔들리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서 동시에 내가 잘 살아온 게 맞나라는 질문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이 나옵니다. 많은 연구와 책에서 공통으로 말하는 건 은퇴 후에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지만 소비 습관과 생활 리듬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지출의 상한선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전환이 심리적 안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로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이들은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생활 기준을 일찍 낮추고 고정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니 투자 결정도 훨씬 보수적으로 바뀌고 그 결과 큰 실패를 피하게 됩니다. 실패를 피하니 다시 삶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투자 실패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실패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 함수가 바뀌라는 신호라는 겁니다. 젊을 때는 돈이 삶을 확장하는 도구였다면
은퇴 후에는 삶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를 더 높이 쌓으려다 무너지면 다칩니다. 대신 튼튼하게 다지는 쪽이 맞습니다. 책과 논문이 공통으로 말하는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은퇴 후 잘 사는 사람들은 투자를 잘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기대치를 조정한 사람들입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때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돈은 다시 벌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시간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진짜 수업은 투자 전략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킬지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수업을 통과한 사람들은 공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돈을 잃지 않았다면 아직도 방향을 몰랐을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노후 인생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다는 생각부터 들면 사람은 생각보다 빨리 무너집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집이 낡아서도 아닙니다. 지하철이 멀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공포는 오늘 하루를 어디에 써야 하지? 라는 질문입니다. 회사 다닐 땐 눈 뜨면 자동으로 하루가 흘러갔는데 은퇴하고 나니 집 안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느낌이 들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부터 집이 편안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조용한 감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집은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역세권이고 새 아파트고 숲도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항상 비슷합니다. 막상 은퇴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은퇴 전에는 집 위치를 고를 때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출퇴근, 학군, 집값, 교통. 그런데 은퇴 이후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근할 회사는 사라지고 통근 시간도 없어지고 집값은 당장 생활에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건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질문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이유로 집을 나설까? 그래서 은퇴하고 보니 집 위치보다 더 중요했던 단 하나의 조건은 결국 이것입니다. 나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일상의 연결고리가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63세에 퇴직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일했고 퇴직금도 넉넉했습니다. 은퇴 전에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신축 역세권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 지하철 바로 연결되고 대형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조건만 보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6개월쯤 지나서부터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아무도 부르지 않고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니 점점 외출을 안 하게 됐습니다. 마트도 배달, 음식도 배달. 사람 얼굴을 보는 날보다 TV 소리를 듣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며칠 동안 사람 목소리를 직접 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두려워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분은 집을 줄이고 도보로 갈 수 있는 시장과 주민센터, 작은 공원이 있는 동네로 옮겼습니다. 집은 작아졌지만 하루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갈 이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꿈이 전원생활이었습니다. 숲세권이라는 말에 꽂혀서 외곽으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리고 공기 맑고 사람 안 부딪히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할 게 없었고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내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가야 했는데 매번 차를 몰고 나가야 했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 길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부가 깨달은 건 숲이 아니라 생활권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시골이 아니라 병원과 약국, 시장이 모여있는 작은 도시 근처로 옮겨 살고 있습니다. 숲은 줄었지만 불안도 함께 줄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58세 여성 사례입니다. 이분은 은퇴를 앞두고 집을 고를 때 기준이 남달랐습니다. 역세권도 아니고 숲세권도 아니었습니다. 도서관, 평생교육원, 주민센터가 도보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매일 나갈 곳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이분의 일상은 거의 회사 다닐 때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엔 도서관, 오후엔 강좌, 저녁엔 동네 산책. 자연스럽게 얼굴 아는 사람이 생겼고 혼자 밥 먹는 날이 줄었습니다. 이분이 말합니다. 은퇴 후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다시 사람 속으로 나가게 해주는 발판 같아요. 이세 이야기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중심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이 고립되면 삶도 같이 고립됩니다. 반대로 집 주변에 나를 불러내는 장소가 있으면 은퇴 이후의 삶은 생각보다 덜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 불안을 키우는 건 돈 부족보다 관계 단절과 일상 붕괴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매일 갈 곳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공간이 사라질 때 사람은 급격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집을 고를 때 꼭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집에 살면 나는 매일 어디로 나가게 될까? 아무 일 없을 때 자연스럽게 발길이 향하는 곳이 있을까? 몸이 아플 때 혼자서도 감당 가능한 생활 동선일까? 역세권은 여전히 좋습니다. 숲세권도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사회와 느슨하게라도 연결해주는 생활권,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는 동네, 아무 이유 없이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없는 집은 시간이 갈수록 버거워집니다. 은퇴 후 보금자리는 보여주기 좋은 집이 아니라 오래 버틸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게 해주는 힘은 교통도 자연도 아닌 결국 사람과 일상입니다. 이걸 늦게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은 잘 골랐는데 삶은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사례들을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게 단순한 개인 경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입니다. 은퇴 후 집 위치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이야기는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미 연구와 책에서 수십 년 전부터 반복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가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거의 80년 넘게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이 연구에서 결론은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은 돈도, 직업도, IQ도 아니라 사회적 연결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정리한 책인 좋은 삶에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연결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갈린다고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고립되면 노후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집 위치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은퇴 전에는 집이 직장과 가족을 연결하는 거점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사회와 나를 연결하는 마지막 물리적 통로가 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사람은 집 안에 고립됩니다. 반대로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삶은 훨씬 덜 불안해집니다.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의 책 나홀로 볼링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사람들이 공동체 공간에서 멀어질수록 우울, 불안, 건강 악화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연결이 깊은 인간관계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매일 인사만 나누는 단골 가게 주인, 도서관에서 얼굴 트는 사람, 같은 시간 산책하는 이웃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의 느슨한 연결이 은퇴 이후 삶을 버티게 해주는 최소 조건이라는 겁니다. 심리학 쪽 연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역할 상실인데 이 역할은 거창한 직함이 아닙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가는 장소, 나를 기억해주는 공간, 사소하게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시장 같은 곳이 은퇴자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공간이 됩니다.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정체성을 붙잡아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걸 집 선택으로 다시 가져와 보면 아주 현실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때는 전망, 브랜드, 신축 여부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집에서 아무 목적 없이도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동선이 나이가 들어도 유지 가능한지입니다. 이 조건이 빠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은 편한 곳이 아니라 벗어나기 힘든 곳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로움은 성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있는 걸 못 견뎌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연구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은 성격보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가 사람을 밖으로 밀어내느냐, 안으로 가두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잘 사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화려한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매일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익숙한 동선이 있고 얼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은퇴 이후 집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 집이 나를 가만히 두느냐, 아니면 계속 움직이게 하느냐. 이 집이 나를 혼자로 만들느냐, 아니면 느슨하게라도 사회에 붙잡아 두느냐. 은퇴 준비를 한다는 건 통장을 계산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을 어떤 구조 안에서 살 것인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구조의 출발점이 바로 집 위치입니다. 늙기 전에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집은 내가 나이 들어도 계속 살아도 되는 구조인가? 아니면 지금만 괜찮은 선택인가? 이 차이가 은퇴 후 삶의 온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아침마다 통장을 열어보는 손이 예전보다 더 떨린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월급날이 기다려졌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그날이 오히려 무섭다고요. 매달 꼬박꼬박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숫자만 보면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말합니다. 그래도 월 200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나올지, 그리고 이 돈으로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 월급은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나올 거라는 전제가 있었죠.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내가 큰 사고만 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200만 원은 다릅니다. 연금이든 임대 수입이든 투자에서 나오는 돈이든 전부 조건부입니다. 제도가 바뀔 수도 있고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몸이 아파 지출이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통장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계속 죽어가는 느낌. 이게 많은 은퇴자들이 말하는 진짜 공포입니다. 30해 넘게 일하고 쉰지 이제 몇 년 됐다는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매달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본인은 은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최소한 굶지는 않겠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다르더랍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 경조사비까지 빠지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행은커녕 친구들 모임 하나 가는 것도 계산기를 두드리게 됐습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닌데 돈을 쓸 자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버티는 건가, 사는 건가?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에 살던 60대 부부입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 정도로 생활하면 충분할 거라 판단하고 집도 줄이고 차도 한 대로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잘 버텼습니다. 오히려 단출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느꼈죠. 그런데 몇 해 지나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병원비가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나갔고 그 뒤로 정기 치료비가 계속 생겼습니다. 2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통장은 숨만 쉬고 생활은 점점 조여왔다고 합니다. 부부는 말합니다.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선택지가 사라진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씁쓸합니다. 아직 60도 안 된 5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회사에서 예상보다 일찍 나와 은퇴를 했고 월 200만 원 정도의 고정 수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과 관계였습니다. 일할 때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하루가 금방 갔는데 은퇴 후에는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돈을 아끼다 보니 외출도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결국 집에만 머무는 날이 늘었고 그럴수록 돈을 더 안 쓰게 됐습니다. 통장은 유지됐지만 삶의 온도는 점점 내려갔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월 200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가두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은 절대적인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젊을 때 기준으로 보면 적지 않은 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돈이 전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으로 환산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시간이 줄어들고 몸이 아프면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들이 숫자보다 먼저 무너지는 게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통장은 살아있는데 미래에 대한 감각이 죽어가는 거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보다 지출 통제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200만 원이 들어오느냐, 300만 원이 들어오느냐 보다 예상치 못한 지출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더 큰 변수입니다. 특히 의료비, 가족 관련 지출, 주거비는 생각보다 통제가 어렵습니다. 은퇴 전에는 그땐 아껴 쓰면 되지라고 쉽게 말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오면 아낀다는 게 마음을 얼마나 갉아먹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월 얼마면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몸이 아플 때 망설이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지, 가끔은 돈 생각 없이 하루를 쓸 수 있는지. 이게 은퇴 중산층의 진짜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도 월 200이면 괜찮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아는 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불안과 선택의 여유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장이 숨쉬는 것과 내가 숨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미 200만 원의 흐름을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고 그걸 목표로 준비 중인 분도 계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은 결승선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 위에 어떤 안전망을 더 얹을 수 있는지,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돈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은퇴는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시간입니다. 통장이 살아있다고 해서 내 삶이 자동으로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준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앞선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왜 이렇게 불안을 키우는지 학문적으로도 꽤 분명하게 설명이 됩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이나 소심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처한 환경이 바뀌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프랑코 모딜리아니가 정리한 생애주 기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평생 동안 소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젊을 때 벌어서 모아두고 노년에는 그걸 써가며 산다는 이론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은퇴 후 월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라면 꽤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이 현실에서 잘 작동하려면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가, 의료비, 제도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은퇴 세대가 이 전제를 거의 충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불안은 절대 금액보다 통제 가능성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월 200만 원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 내가 이 흐름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회사에 다닐 때 월급은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조직이 대신 책임져주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200만 원은 전부 개인 책임입니다. 연금 제도가 바뀌면 어떡하지? 금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 질문들이 매달 통장 숫자 위에 그림자처럼 겹쳐집니다. 노후와 행복의 관계를 연구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확보된 이후에는 돈의 양보다 삶의 선택권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월 200만 원으로 생존은 가능하지만 선택권은 굉장히 제한됩니다. 병원 갈지 말지, 사람 만날지 말지, 여행 갈지 말지 같은 결정이 전부 돈과 직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은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상태로 느끼게 됩니다. 국내 연구를 봐도 비슷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후소득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은퇴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소득 수준 자체보다 의료비와 돌발 지출입니다. 특히 월 고정소득이 있는 은퇴자일수록 오히려 지출에 더 민감해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모든 걸 맞추려다 보니 작은 변수에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은퇴 중산층이란 무엇이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달 얼마로 중산층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불안정한 현대 사회에서 중산층의 핵심 조건은 소득이 아니라 회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겼을 때 삶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힘 말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월 200만 원은 중산층의 증거라기보다는 회복력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할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돈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숫자 질문보다 구조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원이 끊기지 않도록 대체 수단이 있는지, 지출이 한번 늘어났을 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조금 더 써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 심리적 여유가 있는지 말입니다. 책과 논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도 결국 이 지점입니다. 안정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은퇴 후 통장이 숨쉬는 건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통장 하나에 내 삶 전체를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월 200만 원이 나를 살려주는 돈이 되느냐, 나를 조이는 돈이 되느냐는 결국 준비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이라는 말에 안도하기보다 내가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셔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